이번 세션은 제가 이제 스케일러블한 게임 서버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기 전에 사실 이 자리에 오면 굉장히 떨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발표를 여러 번 했는데도 매번 이렇게 항상 떨리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말 들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이제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작년과 올해의 경우 이제 NC 소프트에서 이렇게 장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특히 이번 행사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SOS를 했는데 이제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저 사실 이게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저 진심으로 이제 NC 소프트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우원식 CTO 분이나 아니면 구현범 CHRO께 굉장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지금 이 행사는 4년째인데 저희 회사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해서 5년 살아남는 게 꽤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저희는 살아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다행히 뭐 한동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금방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한 몇 년 더 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해야 됐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유명 게임이 오픈을 했는데 이제 서비스가 불안해서 서버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코드 한 줄 본 적이 없는데 그 코드가 어떤 이유로 죽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개개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내부 정보기 때문에 그걸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원칙론에서 이제 더 많은 사용자를 받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이제 스케일러블한 게임 서버 만들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스케일러블하다는 게 뭘까요? 확장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어네요. 그래서 그냥 번역을 좀 한 거를 덮어 썼습니다. 의역을 좀 했는데요. 스케일러빌리티는 시스템, 네트워크, 프로세스가 더 많은 작업량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특성, 혹은 작업량의 증가를 소화할 수 있는 확장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은 서버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 관련된 이제 발표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정말 죄송한데 좀 낚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거는 단순하게 서버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늘어나는 유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원론적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 서버에서는 단일 서버의 처리 용량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일 서버만으로 안 될 경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버를 추가를 해서 시스템 전체의 처리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떤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게임 서버에 대해서 효율성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동시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분산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제 작업을 쪼개서 할당을 할지, 그리고 동적으로 서버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DB 중심적으로 이제 게임 서버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일 서버의 처리 용량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는 기계 교체하는 게 있어요. 더 고사양의 기계로 바꾼다.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업을 써가지고 스케일 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선이 아닌 단순 하드웨어 교체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엔지니어고, 엔지니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최고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전혀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보통 가상 서버나 아니면 이제 컨테이너를 쓰는데, 그걸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포팅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냥 복사만 하면 돼요. 더 나은 하드웨어 쪽으로 복사만 하면 그냥 손쉽게 더 나은 성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 뭐 2년 전쯤에 이제 인텔에서 출시한 제온 CPU, 그러니까 E5 4600 시리즈의 버전 4의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시한 리테일 프라이스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선은 리니어한 선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그거를 이렇게 대충 찍어본 거예요. 리니어한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PU를 디자인할 때 인텔에서 이제 캐시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스레드가 어떻게 되고 클럭 속도는 어떻게 되고 이걸 서로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1대1로 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텔에서 바라보는 CPU의 성능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좋은 CPU까지 바꿨어요. 그 다음엔 뭐가 있죠?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기반의 방법은 어쨌든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CPU를 잘 활용을 해서 병목이 발생을 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이제 프로그램 안에 어떤 외부의 입력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양과 관계없는 성능 문제가 존재한다. 이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한 이제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하드웨어 개선으로 안 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버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 발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효율성은 줄이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동시성은 최대한으로 올리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효율성이 뭘까요? CPU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처리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가는 상황이다. 차라리 여기 케이블카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비효율성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어떤 컨테이너 안에 특정 원소를 찾아야 된다. 바로 인덱싱을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수 시간 안에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루프를 돌면서 그 안에서 원소를 찾는다. 이거는 굉장한 낭비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효율성은 더 나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제 비고 노테이션에 의한 알고리즘, 예를 들어 뭐 5의 n, 5의 1, 뭐 그러니까 상수 시간에 아니면 5의 n, 뭐 5의 로그 n, 뭐 5의 n 제곱, 뭐 n 로그 n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알고리즘의 비교는 사실 입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클 때는 그 원칙에 의해서 더 나은 비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근데 알고리즘을 이제 디자인할 때 기본적으로 생기는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개수값이 붙는데 예를 들어 상수 시간이라 그래도 어떤 걸 처리하는 데 매번 10초 걸린다고 할게요.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은 n 제곱이지만 앞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붙는다고 할게요.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100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이 작을 때는 사실 앞에 개수값이 더 작은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더 낫다라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 맞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맞는 답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작업을 의미 있는 작업을 하다가 뭔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시간 동안 다른 의미 있는 작업을 해야지 실제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CPU를 그냥 CPU 사용량을 올려서 열을 발생해서 히터로 쓰려는 게 아니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죠. 근데 제가 이제 효율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효율성을 늘리는 게 꼭 미덕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더 코드를 복잡하게 작성하기 시작하면 가독성은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뭐 10% 속도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코드가 2배로 어려워졌다.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근데 만약에 한 50% 정도 어려워졌다. 물론 코드 난이도라는 거를 이제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대충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좀 그 정도 어려워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사실 좀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코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가독성은 전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거는 이제 안정성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알기 쉬우면 관리가 편해지고 관리가 편해지면 버그가 낮아지고 버그가 적어지면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멤버가 많고 프로젝트가 오래된 프로젝트일수록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프로그램 짤 때는 제가 뭔가 이제 저를 스스로 이제 과시하기 위한 용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짰던 것 같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짜놓고 다른 사람이 그걸 고치는데 실수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을 블레임을 했어요. 아니 네가 제대로 이해 못했으니까 실수했지.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현학적인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봤을 때는 이게 죽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려면 제 동료가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결국 만든 사람이 고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 인생도 괴로워져요. 그래서 실제 이 코드의 가독성이라는 게 이제 무시 못할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부끄럽지만 비효율성을 줄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되게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지는 좀 쉽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효율성만을 따져서 코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효율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동시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성이 뭘까요? 둘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 동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게 병렬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걸 수도 있고 시분할 방식으로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저거, 한 번은 이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둘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을 하면 어떤 거는 이제 대기해야 되는 애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에서 CPU를 다른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스루풋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거에 대한 동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레드 그리고 스레드 중에서도 뭐 P스레드 같은 그런 거는 이제 프리엠티브하죠. 선점형 형태가 있고 뭐 코루틴 같은 경우는 코오퍼레이티브한 그런 방식으로 쓰죠. 그리고 한 프로그램 안에서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한 기계 안에 여러 프로세스를 돌린다. 아니면은 같은 기계가 아니고 다른 기계에서 프로세스들을 여러 개 돌린다. 여기서도 각각 의미 있는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스레드 늘린다고 동시성 올라가나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사실 이거는 그 OS 책의 데드락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식사하는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철학자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긁어왔는데 사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철학자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네, 그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스파게티를 먹는데 포크 두 개를 써야 돼요. 왜 두 개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크가 한 사람당 두 개씩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하나씩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포크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크 두 개를 집은 사람이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뭐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밥 먹는 사람도 늘어나겠죠. 한 절반 정도 숫자로 늘어나겠죠. 포크 두 개를 써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이 포크 하나씩을 들고 다른 옆에 사람이 포크를 놓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데들락이에요. 근데 저희가 스레드를 늘린다고 이 데들락이 풀리나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 만들어서 서버를 돌렸는데 데드락이 발생했다. 그럼 스레드 개수 올려서 만든다.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데드락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이렇게 데드락이 발생하면 저희가 의미 있게 동시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둘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되 의미 있는 진행을 해야 저희가 동시성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더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동시성을 더 잘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간섭하고 의존성을 최소화해서 블러킹을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러블한 게임 서버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 단일 서버의 처리 용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분산 처리할 때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서버 간의 통신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간섭과 의존성을 최소화해서 블러킹을 피한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첫 번째, 가급적 비동기로 처리한다. 이거는 다른 스레드, 다른 프로세스에서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블러킹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러킹을 피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쪽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작업을 하겠다. 두 번째는 뭐 똑같은 동기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거는 이제 직렬화와 관련이 있는데 공통된 데이터를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걸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공유되는 데이터를 접근하면 그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가급적 줄이고 독립적으로 이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화 지점을 점점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뒤죽박죽하게 되면 결과가 사실 순차적으로 만들어낸 결과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장하는 게
컨커런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일을 처리하되 내가 한 번으로 한 순차적으로 처리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내게끔 보장을 하는 게 컨커런시 컨트롤입니다. 결국 이거는 관건은 공용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이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하는 패시미스틱하게 컨커런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옵티미스틱하게 컨커런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미스틱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는 안 될 거야. 나는 뭔가 공용 데이터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한때 인터넷에 유행했던 건데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린 열심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될 거야 우리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아재 같군요. 이건 저 혼자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패시미스틱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공용 데이터를 접근할 때 경합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공용 데이터에 대해서 배타적 권한을 무조건 획득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락 아니면은 전통적인 RDBMS에서 쓰고 있는 트랜잭션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반면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이라는 거는 경합은 드물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일단 데이터 쓰고 있다가 그거 읽어서 쓰고 있다가 내가 업데이트할 때 그 사이에 갱신됐으면은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입장이에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문제 없을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혹시 DBMS 쪽에서 DB 쪽에서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DBMS에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저는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캐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는 한 개념이 여러 군데에 응용이 되는데, 혹시 캐시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쓰였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 컴퓨터 아키텍처 CPU 디자인할 때 CPU의 속도와 메모리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간 레이어로 만든 게 캐시입니다. 근데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아키텍처 교과서 작성하신 분 중에 데이비 패터슨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나왔던 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아키텍처에서 나온 개념이 실제 인터넷을 지금 동작시키는 원리 중에 하나다. 실제 인터넷에 이 캐시 개념이 처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쓰기 시작한 건 DNS. 저희가 호스트 이름을 이제 찾으면 그걸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DNS인데, DNS 서버에 중앙으로 되어 있는 DNS 서버에 매번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DNS 캐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은 이 DNS 캐싱이 없으면 거의 동작하지 않아요. 이제 과거에 DNS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인터넷 전체가 동작하지 않게 만든 경우도 있는데, 물론 IP 쓰면 됩니다. 아무도 IP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웹 서버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사용자 경험에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ISP에서 웹 캐시를 제공을 하죠. 우리가 KT나 이런 거 쓸 때 저는 그 서버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KT 쪽에서 제공하는 웹 캐시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여러 데이터 센터 안에 여러분 서비스를 위한 레디스 같은 것 캐시도 쓰입니다. 결국 캐시라는 게 저희는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딴소리 좀 하면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영어 단어를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 자르곤, 그러니까 특정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라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단어가 말하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걸 어디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 같은 경우도 DBMS 쪽에서 더 많이, 그러니까 일반화 제품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 이거는 더 일반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개별 프로그램 안에서 아니면 분산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본 원칙으로 활용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락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나요? 저희가 OS 시간에 OS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락이나 이런 걸 갖고 더 상위 레벨의, 그러니까 하위 레벨의 어떤 동기화 기본 단위를 갖고 더 상위 레벨의 고수준의 동기화 단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쪽에서도 이걸로 프로그래밍으로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은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쓰기 읽기의 경우에 비관적인 방법으로 패시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순서를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볼 때, 이건 너무 좀 직관적인 거니까 그냥 복습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스레드 A하고 B가 공용 데이터를 접근합니다. 근데 이때 스레드 A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거면 락을 잡죠. 그리고 읽어서 가공하고 그걸 쓴 다음에 다시 락을 풀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읽는 데이터를 읽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락이 잡힌 동안은 블럭이 돼요. 그래서 언제 풀리죠? 락을 놓으면. 근데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쓰는 동안에는 읽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바뀌는 것 자체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게임이든 아니 PC 게임이든 지나가는 사람을 클릭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지 딱 봤다고 생각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사람 프로필 창을 띄워서 보고 있는데 갑옷을 갈아입습니다. 프로필 창이 바뀌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쓴 데이터가 바로 다음에 읽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실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읽고 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시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 그러니까 비관적인 방법은 그냥 블러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 있는 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반면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은 어떨까요? 이거는 보통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내가 기반했던 데이터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리비전 번호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앞쪽에 데이터를 읽어올 때 뭐 굉장히 짧게 락을 잡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리비전 번호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락 없는 상태에서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업데이트할 때 커밋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 리비전 번호에 기반해서 가공을 했는데 혹시 이게 틀렸으면 리젝트를 해주고 맞았으면 억셉트를 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 다른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거는 억셉트가 되고 언락이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 리드락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냥 읽고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다시 여기 업데이트만 하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이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동시성을 더 보장을 하게 되겠죠. 그럼 쓰기는 어떨까요? 쓰기와 쓰기를 동시에 한다. 뭐 패시미스틱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락 잡고 이제 A가 락을 잡고 처리하고 다시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락을 풀 기간 동안에 B가 접근하려고 하면 똑같이 블러킹이 됩니다. 그럼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은 어떨까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올려서 한 건데요.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A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고 리비전 1번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공을 해서 나 1번 기반해서 업데이트했어. 커밋 요청을 받아줘. 그래서 보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받을지 말지를 보고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받아줬어요. 그 사이에 B도 나 데이터 읽어갔어요. 리비전 번호는 여전히 1번입니다. 이제 스레드 A가 집어넣은 다음에 리비전 번호가 2가 되지만 실제로 스레드 B가 읽어간 데이터는 여전히 1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얘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커밋을 할 거야. 나는 리비전 번호 1번이야. 당연히 이거는 리젝트 당합니다. 리젝트 당하고 그러면 나는 다시 시도해야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은 문제가 안 생길 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둘 방식이 제가 이걸 설명한다 그래서 이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대해서 다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제 22살 때 난생처럼 미국을 갔는데 그때 길을 건너려고 이제 실리콘밸리 근처에 갔어요. 근데 길을 건너려고 봤는데 신호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근데 거기는 신호를 바꾸려면 이걸 눌러야 됩니다. 근데 뉴욕 같은 데 가면 사실 부족하지만 한 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이걸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되면 알아서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대부분 알아서 바뀌죠. 그거는 뭘까요? 차하고 사람이 도로를 공유하는데 실제로 어느 한쪽에 대한 경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버튼 누르세요. 보행자 많지 않을 테니까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그때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람 워낙 되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건 경합이 생길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패시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의 경우는 경합이 적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게 락을 오래 잡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이 떨어지고요. 반면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은 이게 락 잡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동시성을 잘 살립니다. 근데 반면 경합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은 굉장히 재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시도를 많이 해서 사실상 거의 진전을 못 내요. 그 누구도 이거를 데이터를 다 내가 갱신한 다음 다시 업데이트하려고 봤더니 또 그 사이 업데이트돼 있고 또 업데이트돼 있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프로그레스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 패시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은 어쨌든 한 명만 찍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반응은 느릴 수 있지만 한 명만 찍어서 그게 처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 경합이 많은 경우에는 패시미스틱, 경합이 적은 경우는 옵티미스틱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게임에 어떻게 적용하나요?
이 게임마다 사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상황이. 이제 어떤 게임은 소켓 작업이 경합이 적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 FPS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패키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경쟁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게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특정 지역에 특정 영역별로 이제 월드 락이 존재하고 거기에 떨어진 아이템을 집는다. 그럼 사용자가 동시에 집을 일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게 많지 않을 뿐더러 동시에 집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밀리세컨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건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서버를 더 추가해서 분산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효율성 그리고 동시성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만약에 여기 뭐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비효율성을 줄이고 동시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서버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서버를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서버를 추가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작업을 쪼개서 서버들한테 할당할까? 그리고 그러면은 새로 추가된 서버를 기존 애들은 어떻게 알아낼까? 그리고 각 서버들이 어떻게 통신을 해야 될까? 그리고 서버가 통신하다 죽었을 때 이걸 어떻게 복구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사실 세 번째는 RPC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RPC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 네 번째는 폴트 핸들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주제가 굉장히 좀 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포함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이 부분은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작업을 쪼개서 서버에 할당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업을 쪼갤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태스크, 어떤 컨텍스트에 상관없이, 어떤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잘라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그거에 무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처리를 해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성격에 무관하게 이제 일을 쪼개서 서버에 할당을 할 때는 작업 서버들이 완전히 동일한 인스턴스인데요. 이 서버들은 스테이트를 유지하지 않는 그냥 단순 프로세싱 유닛들이에요. 그래서 웹 서버가 스케일링하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동작을 하죠. 스테이트 관리 안 하고, 그리고 자기 각각에 대해서는 완전 동일한 애고,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런 게임에서 실제 한 게임이 시작을 하면 그걸 게임 세션이라고 하는데, 각 게임 세션을 담당하는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서버는 동일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서버와 제가 안 들어가는 서버가 다르게 동작하지 않아요. 각각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그걸 민감하게 생각해서 나누는 경우는 각각 배정받은 작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배정받은 작업이라는 게 왜 존재할까요? 그거는 어떤 거를 메모리상에 올려서 처리할 때,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 말하는 건 스테이트인데 메모리상에 올려서 처리할 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RPG에서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서버, 이거는 뭐 던전 담당하는 서버, 이건 마을 담당하는 서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로비 서버, 게임 서버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별로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가 관리하는 스테이트가 있느냐, 작업에 무관하게 나눈 경우는 스테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작업을 예민하게 하는 건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은 서버가 추가됐을 때 이걸 재설정해야 되느냐, 작업 무관하게 나눈 경우는 이게 돌쇠라고 취급합니다. 각 서버들이. 그래서 그 어떻게 다른 서버가 존재하는지만 알면 서버들 역할에 대해서 재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던전을 담당하던 서버를 하나 더 늘렸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재설정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업에 예민하게 그걸 구분하는 경우는 그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앞서는 스테이트가 없다고 그랬는데 스테이트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는 어떠냐? 각각의 서버들이 스테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느냐?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작업에 무관하게 나누는 경우는 중앙 처리되는 DB나 캐시 같은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서버 간의 RPC를 통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하는 서버가 없어요. 스테이트가 없어요. 근데 작업에 민감하게 작업을 할당을 하는 경우는 이거 자체가 메모리에서 다 처리될 수 있게끔 구분을 했기 때문에 먼저 메모리에서 처리를 시도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옆에 있는 DB 캐시 아니면 RPC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쪼갤 때 실제로 가급적 메모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근데 그리고 가급적 왜 메모리에서 처리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면 작업에 무관하게 나눈 경우는 그냥 다른 돌쇠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 서버로 배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버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만들어서 사전의 데이터를 레플리케이션하지 않으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이 슬라이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내가 이걸 이렇게 쪼개서 동시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서버 간의 구성 요소들 간에 간섭과 의존성이 생기는 구조로 만드시면 안 돼요. 예, 컨커런시 가이드라인 자체 분산 시스템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일 프로그램을 짤 때는 스레드 단위로 했지만 이제는 프로세스 단위, 그리고 그게 리모트에 있는 프로세스 단위로 만든 거고, 결국은 동일한 원칙인 블러킹을 피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시스템 안에 둘 다 존재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비하고 룸을 나눌 때는 뭐 그 작업이 뭔지에 따라서 롤을 구분해 준 거죠. 근데 룸 자체에 대해서는 각각의 룸은 동일하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각 그 작업 특성에 무관하게 나누는 경우는 스테이트 리스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테이트 리스한데 스테이트 풀한 작업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스테이트 풀한데 스테이트 리스한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그럴듯한 얘기로 표장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RPG 서버를 존 단위로 나누지 않고 월드 맵 단위로 나누지 않고 그냥 얘들을 프로세싱 유닛으로 생각해서 나누고 내가 여기에 프로세싱 유닛만 추가하면 알아서 월드가 확장되는 구조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 안 계세요?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태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풀한 작업을 하는데 스테이트 리스한 시스템을 넣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각 서버들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야 되느냐? 뭐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사실 예전에 설정 파일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설정 파일 기반은 뭐 익숙하다. 그리고 돌고 있는 시스템의 구성은 이 설정 파일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 환경에서 라이브로 옮길 때 제 개발 환경 설정 들어갔어요. 이거 잘못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라이브 환경에서 새로 서버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설정 파일 고쳐야 되니까 서버 내리고 점검 걸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권장되는 방법은 다이나믹하게 새로 서버가 추가되는 경우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외부의 서버 등록용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주키퍼가 되든 레디스가 되든 DB가 되든 상관은 없고요. 실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자기 데이터를 간단하게 등록하고 뭐 몇 번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정도라서 뭘 쓰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되는 데이터는 자기의 내부 통신용 엔드포인트 정보, IP하고 포트 정보와 그리고 내가 어떤 서버인지에 대한 그 서버를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저는 그걸 태그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서버가 등록을 합니다. 내 IP는 내부 통신용 IP하고 포트는 이렇고 나는 로비 서버야. 그럼 이거는 레지스트리에 들어가고요. 옆에 있는 서버가 마찬가지로 내 내부 통신용 IP 포트는 이렇고 나는 게임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초보 서버야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개그 포인트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이 둘 다 여기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지스트리의 성격에 따라서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경우도 있고 폴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서버들은 새로 등록되는 서버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정보를 받아서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 DB 구성에 대한 DB 위주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DB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DB를 쓰고 싶은 욕망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 이유 중에는 내가 서버 간에 그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해야 될 때 DB 트랜잭션을 쓰면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분산 시스템으로 서버 여러 대 넣었는데 작업하다가 중간에 서버가 죽었어요. 이게 작업이 완료가 됐든 안 됐든 그 아토믹하게 결정을 DB가 해줍니다. 그 면에서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DB는 여러분들이 게임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보다도 무거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팅 코스트가 굉장히 비싼 요소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막연하게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슬라이드를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DB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동기화 포인트를 계속 쓰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동시성을 만드는 게 더 확장 가능한 서버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동기화 지점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기화 지점을 줄일 수 있는데 굳이 DB에 의해서 동기화 지점을 넣는 거는 실제로 게임 서비스를 확장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DB보다 가벼운 캐시를 쓰시던가, 왜냐하면 DB는 그 자체로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권장되는 거는 게임 서버 상에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그 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분산 시스템이라는 거는 서버 간의 통신이잖아요. 서버 간의 통신은 되게 느린 통신 채널이에요. 그리고 느린 통신 채널에서는 이 패시미스틱하게 뭔가를 락을 잡고 내가 그 처리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고효율 게임 서버를 위해 확장 가능한 고효율 게임 서버를 위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동시성을 늘려라. 근데 이 동시성에 대한 내용은 단일 프로그램이든 분산 시스템이든 동시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블러킹되지 않고 각각이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 그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동시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결과 자체에 블러킹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동기화 방식이 아닌 비동기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 각각의 역할들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기화 지점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개발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예. 방금 전에 블로그를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블로그 이렇게 컴퓨팅 타임으로 계산하면 이게 엄청 짧은 시간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블로그 회피해야 된다 뭐 그렇게 예, 얘기를 예, 예, 하셨는데 예. 그게 컴퓨팅 타임으로 보면 되게 짧은 시간 아닌가요? 근데 예. 그게 자원이 만약에 얘가 점유했다가 다시 풀리면 시간이 엄청 짧은 건데 그러면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하셔가지고 예, 그게 예.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짧은 건 맞는데요. 근데 그게 유저가 몇 명 안 될 때는 당연히 그 말씀하신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유저가 많이 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블로킹 되는 게 뭐 1 마이크로 세컨드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유저가 별로 없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저가 10,000명, 100,000명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 자체가 더 많은 유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블로킹 되는 요소를 줄이셔야죠. 그러고 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다른 이제 그걸 갔을 때 게임 개발하는 데를 갔을 때 중국 스타트업 애들이 게임 개발하는 애들이 좀 뭔가 그 뭐지 대용량 그죠 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버나 이런 게 뭔가 좀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자원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자원적인 입장에서 전혀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방식을 차용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사실 여기에서 유저가 많다라는 게 일부 컴퓨터 공학에서 일반적인 얘기로 얘기하는 이제 대용량 처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저가 많다라는 건 이제 게임이란 도메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일반화하면 그냥 일반적인 대용량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이걸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게 전제 자체가 내가 만드는 게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중국 애들이 훨씬 더 자기네가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런 동시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단일 서버가 그렇게 많은 유저를 받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 요거는 그 주제랑은 다른데 제가 개인 게임 개발자라서 궁금한 건데 개발을 하니까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그러니까 그림을 거의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 간단한 게임을 개발하시면 그림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외주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쉬는 시간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쉬는 시간이라서 그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하실 분은 계속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